주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최근 국내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까지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환 당국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외환 당국들이 시장 진정을 위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외환 당국이 새해 들어서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작년 말에 1486전 7원까지 고점을 높인 후에 이제 일부 되돌림 장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은 여전히 1,50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내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온 만큼 지금 환율 급등과 이 같은 정치 시장 혼란을 위험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매주 직접 FOMC회의를 주재해서 시장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시에 과감하고 신속한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새해 첫 거래일부터 경제 문제를 초당적 이슈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정치적 프로세스와 분리돼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국내적 정치적 갈등을 경제 시스템과 약간 분리시켜서 이 경제 시스템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환율이 1,500원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외환 당국의 위기 의식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말하는데 이 두 기관의 공조가 또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최권한대행의 시장 안정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또 다른 외환 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이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서 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이제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권한대행은 개엄 이후에 촉발된 이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작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것과 대규모 자본 유출, 신용 등급 하락 경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소비 심리 냉각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 대행이 이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또 탄핵됐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과연 작동할 수 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커지면서 신용 등급,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신용 등급은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 언급했습니다. 네. 그 이창용 총재는 특히 국무위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최 대행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매우 놀랐다. 약간 좀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경제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외환 당국 수장의 공통적인 입장은 새해 초에 어떤 국내 정치 혼란을 수습하고 리더십 공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정치 리스크가 경제 시스템으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조인데 이런 생리를 잘 아는 게 또 시장 참가자들인 만큼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일단 이 메시지가 외환 당국 메시지가 정경분리 스탠스로 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스탠스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면은 환율 변동성은 물론 방향성에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SC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이 원화가 생각보다 더 약세였던 측면이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하지만 아직은 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는 방향으로 베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결국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갈지가 우리나라 환율에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달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환율 당국에 대응하는 외환 당국의 움직임 살펴봤고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국채투자한 글로벌 기관의 신용 등급 고민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부 나오고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제 국내 정치 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증가세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지펀드나 연기금 등 외국인 기관들이 이 원화채,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 재정 적자 증가세가 가팔라질 시점을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어요. 향후 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이제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적자 국채 발행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녹아든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이제 24.7% 증가한 197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향후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되면서 발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커져서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신용평가사들은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정책이 본격화된 후에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하락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 이후에 계속 올라서 지금은 47% 수준까지 올랐었는데요. 만약에 적자 부채 발행이 늘어나서 국가의 빚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신용 등급 하락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서 보는 경향이 큰데요.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1년차 재정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하지만 2년차 정도 돼서 이 중기 재정 계획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 쇼크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2년차를 맞는 내년 8월경에 이 중기 재정 계획 발표 시에 재정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뭐 등급 하락까지 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채권 시장 관계자는 뭐 어느 당이 집권하든 공약은 뭐 현실을 고려해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 비기축통화국 정부에 대한 재정 우려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뭐 재정 적자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때 이 재정 확대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재정 확대 리스크와 경기 하방 리스크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살펴볼 텐데요. 뭐 앞으로의 경기 성장 흐름, 그리고 1, 2년 뒤에 어떤 재정 정책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1.3%까지 내린 해외 IB의 한국 성장률 눈높이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관측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해외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눈높이가 1% 초중반대로 낮아지는 모습인데요. 이 글로벌 IB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7%에서 1.3%까지 대폭 낮췄고요. ING 같은 경우는 1.4%로 제시했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1.6%에서 1.5%로 또 낮추기도 했어요. 이 정부가 정책 방향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인 1.8%와 지금 보니까 글로벌 IB의 전망치가 0.3%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정부 전망치와 좀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글로벌 IB들이 좀 어둡게 보는 이유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글로벌 IB들은 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따른 이 불확실성 증대와 뭐 제주항공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JP모건은 수출이 견조한 반면에 작년 12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정치 불확실성으로 급락하는 등 이 내수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이게 당분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ING 같은 경우는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도 지금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만큼 이제 최저 수준이라면서 연말 한국이 참사도 과세하면서 부진한 경제 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뭐 그나마 작년에는 내수가 어렵긴 했지만 수출이 괜찮았는데 올해는 뭐 그나마 여의치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한 수출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6,838억 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보호 무역주의로 앞세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올해 1월이죠. 우리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도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의 우려를 좀 가중시키고 있고요. 정부 역시 올해 수출 증가율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보다 대폭 축소된 1.5%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해외 IB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이어집니다. 네, 해외 건설 누적 수주 59년 만에 1조 달러 달성 소식입니다. 작년에 고금리 기조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시장에서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이제 작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1965년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 이후에 59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달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68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올해 11월까지 9,96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조 달러까지 35억 달러 가량을 남겨놓고 있었고요. 네. 이 대외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서도 이제 건설 업체들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수주가 연말에 몰리면서 기록 달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12월 최종 집계는 진행 중이긴 하지만 작년에 해외 건설 연간 수주액은 정부가 목표로 잡은 이제 400억 달러 넘지 못한 것으로는 알려졌어요. 하지만 2015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외 건설 수주액은 호황기인 2010년 71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중동 발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2019년에 223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고요. 결국 1조 달러 고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역시 중동 수주가 건설사들의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23년 해외 수주액이 그 중동 비중이 34% 가량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늘어났습니다. 현대건설의 50억 8천만 달러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에 이어서 사우디에서 잭팟 수주가 또 이어진 덕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4월에 이제 삼성 E&A와 GS건설은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60억 8천만 달러의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이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국내 공사 중에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중동 국가가 발주를 좀 이어갔던 점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수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뉴스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